여의도 타짜 이종근 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현 평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7676님 아침도 안 먹고 타짜 기다리고 있는데 배고파요. 드세요. 예, 배가 불러야 이저 성 있게 얘기해요 좀. 모닝 커피 달라는 거예요. 모닝 커피. 아침 대신 커피와. 아니 이렇게 진정성을 훼손하셔도 됩니까? 아니. 커피 마렵다. 빨리 드려라. 알겠습니다. 적극 권하는 겁니다. 자, 모닝 커피가 빈속의 커피가 좀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드립니다. 7676님. 제가 최근에 커피를 많이 안 들었구나. 저 재정 투입을 좀 하겠습니다. 7676 커피 당첨. 자, 오늘 저 타짜 첫 번째 주제는 요거예요. 22대 국회 어떻게 돼? 근데 사실 이거 얘기 하나마나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단독 통과와 뭐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제2결에서 표 계산, 요게 아마 22대 국회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맞죠? 제 예상. 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숨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죠. 네. 근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요거 좀 해보죠. 이 세 분 다 국회를 워낙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깨야 할 상식 같은 거. 대부분 시작은 1일 날 하잖아요, 막. 근데 임기 시작이 30일? 5월 30일? 그냥 6월 1일이 좋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 30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 있어요, 이거? 87년 체제 때문에 시작이 됐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60하고이잖아요. 근데 이제 87년 체제가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어떤 체제를 바꾸면서 날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하고 시작한 게 이제 4월 26일이에요. 4월 26일에 이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는 5월 24일 날 우리 총무들끼리 모여서 한번 이제 국회를 언제 개원을 해봅시다 하고 딱 정한 게 5월 30날 국회를 개원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시작이 5월 국회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그래갖고 헌법 따라서 5월 30일. 알겠습니다. 그냥 깨알 상식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하나씩. 장타짜는 뭐로 보세요? 관전 포인트요? 네. 특검이죠 뭐. 특검이 4년 내내? 그러지 않을까요? 4년 내내?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은 예. 계속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국회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게 하는 단독 법안들,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독 통과, 거부권 행사, 제2결대 표 계산, 요거 3종 세트. 21대보다 더 횟수가 많아질 것 같고 그 강도는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1대 국회보다 더 난장판 국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센 분들이 많이 이번에 배지를 달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장에서 그분들의 보이스 높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 알겠습니다. 자, 김타짜님. 제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신경을 쓰느냐, 아니면 여전히 윤심에 신경을 쓰느냐.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그게 모든 환경을 지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결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8명, 8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당 운영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도 민심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엄청난 변화로 느낄 것이고요. 지금처럼 계속 윤심을 우선시하거나 윤심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국민들은 계속 한숨만 쉬면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것이 민주당의 강성 드라이브 전국 운영에 명분을 부여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 볼 게 없죠. 계속 싸움 구경만 하는 거죠. 뭐. 이타짜는 뭐고 있습니까? 그 옛날에 전 국민의 신금을 울렸던 변사가 있었던 이 영화 있잖아요. 검사와 여선생. 검사와 여선생. 잘 몰라요. 그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아니. 형님 안 돼. 그 얘기하면. 안 돼. 검사와 여선생을 패러디하면 검사와 피고인. 그러니까 그 정국이 22대도 계속될 거다. 즉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피고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의 이 구도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 출신의 야당
주자, 그러니까 여권의 유력 주자, 당대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제1야당과 제2야당 대표들 이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그 구도로 이번에는 아예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검사와 피고인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미래 권력의 검사 피고인 구도가 또 유지될 거다. 네. 아니 근데 저렇게 아직 그 뭐랄까 이 프레임을 저렇게 짜시면 아니 프레임이라니요. 저는 검사는 무조건 옳고 수사로 결정이 안 난 어쨌든 의혹이 있는 사람은 저를 지금 완전히 뭐 이렇게 밀어붙이시는데 저는 이 구도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구도가 걱정될 수도 우려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타 정치인들이 탄생될 것이냐라는 좀 생각.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이라든지 천하람이라든지 김재섭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김용태라든지 민주당에는 어떤 분이 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초선에서 정말 등원하기 전부터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초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 배지를 못 달았지만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사람들. 그분들이 어떠한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 그분들의 의정 활동 여부에 따라서 깜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깜이냐 아니면 차기 지도자 깜이냐 당대표 깜이냐. 그러한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대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정 활동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네. 야, 이준석 의원이라고 부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원외였는데 그러니까요. 저 영선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초선 의원이 된 거예요. 배지를 달기 전의 이준석과 단 후의 이준석이 달라질 거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아니면 위상. 예전에 가졌던 있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뭐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메시지, 발언, 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 하나가 정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차기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 영선 때 당선되기 전부터 전국적 지명도를 가졌던 스타 정치인의 등장 요 얘기하니까 갑자기나 또 다른 야권에 생각났어요. 조국 대표. 조국 대표도 사실은 지명도로 말하면은 전국 최강인데 어쨌든 배지를 달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강한 톤의 멘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어쨌든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과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게가. 어떨 것 같아요? 조국 대표의 의정 활동. 제가 한 20년 정치권의 무대 뒤 커튼에서 커튼 뒤에서 그 무대를 바라본 사람으로서 그런 거는요. 구도나 정치 환경이 그 사람들을 뭐랄까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구도는 여야가 너무 팽팽하게 붙어 있고 정의당 봐봐요. 그렇게 잘 하는 정당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인물을 봐봐요. 과거에 조국, 안철수 안 그랬나요? 어마어마했죠. 안철수의 바람은 무릎팍도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런데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정치적 이슈와 환경에 매몰되는구나.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 당의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국 대표는 지금 선명성을 기치로 잡았으니까 그나마 공간이 저는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야의 입장 어느 한편에 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그게 그렇게 쉬울까? 이런 생각 들어요. 조국은 공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국과 이준석이라는 두 정치인이 이번에 원내로 진입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정말 위상을 펼치려면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줘야 돼요. 조국도 역시 나는 정치 보복하러 왔어라는 그 느낌, 그 뉘앙스 그대로 사실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전 대표죠. 그래도 이준석도 역시 나를 어떻게 내쳐. 역시 입에 아직도 그런 게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정책 위상을 하려면 그런 거 다 떠나서 12+3이거든요. 이 12+3이 어쨌든 합쳐서도 15지만 이 15가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이 사람은 이 당은 무조건 이 편이야. 이 당은 이 편이야가 아니라 그야말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캐스팅 보트에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포지셔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도 그래 보복 상관없어. 우린 나 이거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정도의 이 유연성을 발휘해 준다면 굉장히 큰 폭의 그 룸이 생길 텐데 그러지 않고 두 사람 다 나는 나를 어떻게 했어 라는 생각으로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정하려고 한다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입지가. 제가 지금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스탠스를 범야권으로 잡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준석 그쵸? 의원이. 네. 근데 그렇게 범야권으로 잡으면 오늘 제가 인터뷰도 들었거든요. 여당 편에 섰다 야당 편에 섰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당연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나는 그래 아직 여전히 보수고 보수를 접수할 만한 정치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에 나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준석 초선 화제의 스타 초선 하면서 이준석 의원하고 조국 의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 하나 있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총선 때 출마해서 이번에 배지 달았으면 3인의 그 초선의 여의도에서 대결 요거 아마 볼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이게 재밌으니까 아이템이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역시 중앙일보 하나만 하는 얘기죠. 장타짜 마이크 끄기 전에 세트 하지 마세요. 자 여기 좀 해볼게요. 근데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때 나 출마 안 해요. 배지 안 달 거예요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후회로 남을 선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때 당시에 그랬어야 하는 이유 이런 거 떠나서 결과적으로 정치하려면 배지를 달아야죠. 원내와 원내는 차이가 크다. 배지 안 달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뭐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장타짠 때는 결국 이제 여권 내부에 이제 권력 관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독 의결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여기까지는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상에. 맞아요. 그 문제는 이제 재의결을 하는데 모든 법안에서 특검법뿐만 아니라 21대는 17표였지만 8표란 말이에요. 맞아요. 한 자리 숫자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용산과의 어떤 관계, 용산의 그립감 이거에 따라서 재의결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21대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훨씬 더 용산과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대 같은 경우에는 22대 총선 출마하려면 용산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지. 거기서 얘는 죽어도 안 돼. 얘 공천 주지 마. 그러면 나 공천 못 받지.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런 거. 안테나 주파수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 부결 건도 낙선자가 한 54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괜히 너는 찬성표 던졌지라고 의심을 받으면 내가 공공기관장도 가야 되고 이 정권 하에서 뭔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의심을 받으면 나는 앞으로 4년 동안 그냥 백수로 놀아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가결표에 던진 하나의 요인이라고도 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도 안 줄 거고 점점 자신들이 치러야 할 선거들이 다가오잖아요. 지방선거 대선. 그러면 용산 눈치를 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보다 자율적인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거부되는 모습도 아주 가끔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망 어떻게 봅니까? 저는 똑같아요? 것을 민주당에 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두 번의 재밌네.
선거가 있었어요. 당내 국회의장 이건 당선인 22대 당선인들의 선거에서의 89 조선일보 수치를 인용을 하면 89거든요. 사실 상상을 못하는 그런 숫자예요. 89가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권리당원들의 뜻과 어긋나게 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더군다나 그 직후에 벌어진 물론 이번에는 21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의 투표지만 두 번 다 민주당 당 지도부가 사실 제가 듣기에는 일부 당혹해 했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똑같이 장 타짜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립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립감이 없었던 이유 4년 후 다 내 목숨은 그리고 2년 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 건 그 2년이 총선의 어떤 공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당에 물론 당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다면 아까 어떤 12.3의 움직임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 민주당의 175라는 것도 175가 진짜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갈 거냐 물론 초기는 좀 그런 분위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좀 생각이 다른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사불란하게 간다 민주당은? 왜 그러냐면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이 달라요. 왜 달라냐면 그 정치인들은 대부분 차기 권력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차기 권력으로는 떠오를 새로운 후보들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권력은 레임덕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선과 대선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전혀 안 되거나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차기 권력자인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보다는 공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쓸 거다 이게 아니라 차기 권력자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차기 권력자의 후보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또 다음 공천에 유력한 그렇죠.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상당히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딱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죠. 뭐요? 용산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민심을 수용해서 민심을 따라서 받드는 정부로 변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알겠습니다. 역시 이 삼타째 얘기를 들으니까 결론이 하나 나왔네.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르다는데 배지는 달기 전과 단 후, 공천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 다르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공천 받기 전과 후는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천권자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2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보죠. 최상병 특검법 부결됐어요. 다들 아마 예상하셨을 건데 22대 또 올라오잖아요. 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고 그 당시에 그 올라올 때 뭐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올라가면 똑같은 일이 지금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이 8표. 아니 8표보다 저는 여야가 합의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독소조항 빼고 먼저 발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지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공수처 수사를 보고 좀 우리가 미진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특검법안 여야 협의로 하는 거 검토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은 막 그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22대 때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많은 지금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무작정 또 거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장타짜 내가 궁금한 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터뷰할 때 제가 물어보면 수정안 우리가 먼저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노예요.
수정안 무슨 수정이냐, 무슨 독소조항이 어딨다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인터뷰 때 물어보면 발의 때는 그러겠지만 상임위에서 또 여야 간에 또 합의를 봐서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앵커께서는 그걸 변수를 제외했는데 변수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공수처. 공수처 수사. 자 지금 최근에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져 나와요. 녹취록 나왔다, 전화했다. 어디서 나오죠? 공수처에서 나와요. 통신 조회 기록. 공수처에서 계속 지금 기사를 흐리는 거예요. 뭐냐?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내 거다라는 지금 시그널 계속 언론에 보이고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특검이 필요하냐 안 하냐도 결정이 되고 또 특검 무조건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과에 따라서 사실 뭐 장 소장 말씀대로 국민의힘 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겠다라고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굉장히 지금 유의미해지고 있다. 매일같이 쏟아진 기사 때문에. 우리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나오는 그 기사나 이런 게 공수처 발인가요? 군사법원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군사법원 발 아닌가요? 법원에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 뭐 공수처 고위 관계자 뭐 이런 거 언론 브리핑 이런 건 아니고 그쪽 정보도 아니잖아요. 지금 군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수처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판단하기는 전 좀 어렵다고 보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수사 결과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공수처를 신뢰할 만큼 공수처가 잘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공수처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 해야 되겠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 상당 수의 분들이 공수처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 공수처를 좀 막기 위해서 지원 같은 걸 좀 많이 막은 측면도 있거든요. 행정력이나. 결국 특검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직 ING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요거 좀 짚어보죠. 그 앞서 그 통화 기록 재판에서 나왔다는 야당에서는 제2의 태블릿 빛이다. 스모킹 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종석 장관은 통수권자랑 장관이 통화도 못해?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라고 하면 진짜 통화 녹취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이 말씀하셨고 국방부 장관은 이 얘기했고 그게 나와야 이제 스모킹 건인데 그 내용이 과연 밝혀질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화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했다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그러면은 저기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 못해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아니 유동규한테도 보고받고 정진상한테도 보고받고 막 그래가지고 당연히 대장동 이거 다 뭐 사인도 하셨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라고 우리가 정황적으로 추측하고 분석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급박하게 통화를 했다라는 거는 최상병 사건 뭐 박정훈 대령이 넘기는 것 때문에 조사 결과 넘기는 것 때문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이 그 날짜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하시거나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더 정확한 증거를 내세우면 스모킹 건이 될 거는 같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조금 좀 부족해 보인다. 자, 이타자 반론. 스모킹 건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전임 대통령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대통령이 특히나 국방장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자 가능하겠어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광고 듣고 3부에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저 앞서 2부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변수들 중에서 그 결국 이제 그 8표 결국 이제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의 관계 요게 전당대회의 차기 지도부가 누가 나오느냐 요런 것과도 관계가 돼요? 그리고 하나 그 전에 이번에 어쨌든 표단속을 성공했어. 그럼 어찌됐건 그 이유야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 아직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게 5가지 요인 중에 순위를 얘기하면 한 3, 4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2는 이거예요. 아니 이 지금 특검법이 이번 아니면 안 돼. 이번 꼭 해야 돼라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22대에 곧 발의할 텐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걸 한다고 해서 어떤 나한테 실익이 돌아오거나 혹은 명분상에 뭐가 돌아온다라고 절박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내일 모레면 바로 또다시 법이 똑같은 법이 할 텐데 그럼 당선인들이 알아서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당의 원한을 생각해봐요. 민주당은 이번에 진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초유의 사태였어요. 정말 한 50명 학살당한 거. 근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난 총선 없어요. 왜? 현역 다 그냥 내줬어요. 공천. 그리고 이번에 5명의 소신파도 그중에 원한을 가진 이유 하나도 없어. 소신 때문에 했지. 전부 다 자기가 선거 다 그 공천 받아갖고 또 단수 공천 받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 다음에 떨어졌지. 그런 사람 이 5사람 전부 다 물론 안철수는 붙었지만 그래갖고 생각을 해보면 원한을 가진 뭐 40명이 할 거다. 이거는 좀 오버한 전망이었다는 거죠. 제가 김태현 의원의 정치쇼는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시작이 불안하다. 제가 모든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결되기 어려운데 저는 처음에는 가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선 결과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아니 근데 그 이유를 17표를 그 이유를 제가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당이론 쪽으로도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여야 낙선자들을 제가 만나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당선자 만나기도 바쁜데 이분들이 왜 낙선자를 챙겨야 이게 인간적이잖아요. 사실 당선자 같아. 길게 보시는구나. 굉장히 전략적이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야. 네. 저는 이제 낙선자를 좀 먼저 챙기는 스타일인데 보니까 이 원한이니 이런 거는 두 번째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당장에 상실된 지위, 상실된 권한 그 상실감을 채우는 거에 관심이 훨씬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다음에 나 뭐 하지? 지선 나가야 되나? 공공기관 가야 되나? 앞에 장타자는 얘기했던 그 자리.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큰 걸 제가 보고서 그 후에 제가 모든 방송에 나가서 별로 이탈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분석이랑 동일한 거네. 아니, 짧게. 그러면 김상현 평론가하고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갈 때 김상현 평론가가 내 얘기 계속 부정했는데 내가 주장했어요. 홍땡땡 의원과 전땡땡 의원. 자 여러분 다른 방송 얘기하지 마세요. 전땡땡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요. 시사 프로는 대한민국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전땡땡 의원 그 짐 싸는데 기자들이 가갖고 물어봤다. 이번 본회의 때 어떻게 하실 거냐. 내가 미쳤냐. 내가 들러리 서주게. 이 얘기를 기자들이 듣고 전원을 했다. 그런데 그 얘기에서 내가 민주당에 이탈표 있을 거다 그랬더니 김평론가 뭐라 그랬어.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알겠어요. 저는 민주당의 이탈표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 의원은요 이미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입니다. 범야권이에요. 자, 어쨌든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전땡철이? 전땡철이요? 전땡철은 아닐 거예요. 커버. 저는 다른 전을 얘기한 건데. 방송 끝나고 두 분이 나가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3타자의 지금 중간 결론은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제가 지금 21대.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지. 호위무사가 돼야지. 뭐 요거 또는 용산에서 당 이거 빨리 이 단일 대우로 움직여가지고 부결시켜. 요 그립감. 요게 작용한 건 작용력은 약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게 첫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아니라는. 요인도 있긴 있겠지만 용산의 그립감이 그냥 예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대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익이 용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2대는 통과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 장타자 분석이랑 유사한 분석이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당대표도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항상 모든 판단할 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세요. 최상병이라는 대한민국 젊은 군인이 사망했잖아요.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 밝혀야죠. 그거를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곤혹스러워지면 안 되니까 거부권을 부결시켜요.
그거는 국민의 민심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 선택을 하면요. 다음번 선거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보수 우파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요. 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그 거부권을 부결시키면은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갑니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근 평론가님? 아니 내용은 둘째치고 너무 교장 선생님 솜씨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저 그 장성조 장타짜 답답해서 얘기는 그래요. 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여야를 지키지 말고 국민을 봐라. 그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공천을 받고 4년이 보장됐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권력 눈치 보지 마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리더십이 바뀌면 그러면 당정 관계가 좀 달라질려나?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리더십이 바뀌면 그러면은 용산과의 관계 설정 이게 좀 새로 좀 세팅될 수 있어요? 아니 새로 세팅이 되겠죠. 지금 보세요. 친윤이다, 찐윤이다라고 표방할 수 있는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라디오에 출연하나요? 전당대회에서 없어요. 예.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친윤은 사실 좀 분화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 볼 필요가 뭐 있나 인 거고 사실 친윤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 정당 보수 계열 정당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온 어떤 이런 이 정파가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외부에서 등장한 한 정치인의 아유 도와주자라고 자발적으로 간 몇몇 의원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공천을 영향력이 있네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바라봤던 의원들의 일부 그룹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주류로서 어떤 탄탄한 자기들의 생각과 또는 자기들의 비전을 펼치는 그룹이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도 친윤을 표방해서 이번에 후보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비윤 그룹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세팅하느냐 소극적으로 세팅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김기현 당대표 전당대회처럼 연판장에 나온다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멘트는 안 나올 거다?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그 주변이 별로 변화한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과거처럼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수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용산에서 자 이번 재의결도 싹 일사불란하게 단일대로 막아냈으니까 전당대회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욕심을 낼 가능성이 저는 있는 집단 내지는 분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다음 지도부가 찐윤이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일정 정도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부담을 갖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지율을 올리는 거예요. 지지율, 그렇지. 당 지지율 올리는 거하고 다음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큰 기대감으로 다가와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이거 올리기 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찐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되면 무조건 저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정 소장님 미안해요. 내가 1초만 딱 주세요. 1초 끝났어요.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10초. 5초만. 아니 평론가님이나 우리 셋 다 어찌됐든 뭐 정치 전문가라고 하니까 최소한 기반이 뭐냐면 누구냐 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진짜 대통령의 심기를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언급됐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누구? 그 얘기구나. 자, 김타짜는 용산이 그런 의향과 욕구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누구냐? 지금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아니 언급된 후보들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거예요. 없어요.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이름 이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디님 이게 전당대 구도가 우리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누군가 당대표 돼가지고 대통령과 차별화 통해서 어떻게 용산과의 관계 그리고 지지를 올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구도도 바뀌어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용산과의 관계 이것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출마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위 말고 그럼 맨날 장타찬 해야 된다, 김타찬 하면 안 된다, 뭐 요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으니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현실적으로. 출마해야 되지만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네. 왜요? 되게 위험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용산과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을 장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최고위원들 자기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따를까? 대통령의 말을 따를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엇박자나면은요 당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려면 여러 가지를 미리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다. 최고위원? 예를 들면 최고위원도 과반수 이상은 내 사람으로 확실하게 당선시킬 수가 있느냐. 또 확실히 내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거부터 좀 점검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안 되면 되더라도 단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야 되지만 안 할 것 같다라는 거고 왠지 김타짜는 정반대예요. 나도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할 것 같다는 거. 하면 안 되는데 할 것 같아요. 왜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 건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이게 본인은 자숙하고 성찰하고 공부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당 얘기예요. 지구당? 지구당 얘기는 정치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사실은 저는 크게 관련 없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표를 득표 전략의 하나로 나올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거든요. 수도권 원외 예를 들면 원외들에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정치 발전이나 정치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예전에 나왔던 그 정치개혁 3법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구당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이거는 출마를 염두에 둔 일종의 워딩인데라는 게 저는 강해졌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설초 소장께서 얘기한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은이 무슨 알겠어요? 이탔잖아. 아니 저는 언제나 똑같아요. 김상현 평론가랑 똑같아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올 것 같다. 강의는 안 되고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도 이분은 비슷해요. 계속 지금 워딩이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이 다른 건 일단 그건 팩트로 제가 들었는데 이미 지구당 문제는 이게 이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지구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그런 그 청년 정치인들을 4년 동안 거기서 제대로 정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쓰임새 한 2개월 전에 딱 내리꽂아 갖고 그냥 써먹고 만다. 이것 때문에 지구당을 제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 4년 동안 유권자들을 김재섭처럼 만나게 해야 된다. 김재섭 당선인처럼. 그런데 의원 오늘부터.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은 이미 박상수 위원장하고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얘기를 했대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후보들하고 그래서 이게 진정성은 저는 뭐 별로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저희도 타짜가 3년째인데 제가 아니 장타짜가 흰 종이에다가 펜만해서 한동훈이라고 써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무슨 이런 걸 원래 안 하잖아. 무슨 얘기 뭐예요 이게? 제가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이재명 당대표처럼 연임시켜 주십시오. 연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성대모사 하려고 든 거예요 지금? 안 비슷했어요? 그 좀 비슷했어. 이제 분량을 이렇게 채우려고. 비슷했어. 비슷했어 사실. 아니 왜냐면 저는 장타짜가 하얀 종이에다가 한동훈 써도 자꾸 저한테 보여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얼굴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쓰고 성대모사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할지 안 출마 안 할지는 뭐 보시면 알 것 같고. 테디님 예측은 어때요? 저요? 저 예측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요거 지구당 얘기 좀 해볼게요. 오. 예, 화성당도 아니고 달당도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재미없네. 지구당. 아재 개그를 이렇게. 네, 아재 개그를 시전했습니다. 이게 지구당이라는 게 일단 뭔지 지구당에 만들면 당협 지금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 요거랑 뭐가 달라지는 건지 당사자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일단 그거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오세훈법에 의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정치를 개혁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구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현재 국회의원들도 지구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비슷하게 그냥 당협위원장 사무실 뭐 이런 걸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일하는 분들도 있고 그 지구당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내야 되는 거죠. 500에서 100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유지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비용 정치를 타파하고자 이게 없애버린 건데 지구당이라는 것은 그냥 연락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려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정치하려면 지역구에 자기 사무실이 있어야 거기서 많은 민원인들도 만나고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도 관리하고 그런 사무실 개념인데 이것이 지금 없어요. 특히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무실 만들 수 없고 후원회를 조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지구당도 만들게 해주고 후원금도 모금하게 해서 낙선자들이나 정치를 새롭게 도전하려는 신인들에게 기회의 문을 넓혀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자, 일단 지금 상황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했어요. 여권에서는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지금 찬성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편법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공약 대선 때인가 당 대표 선거 때 어쨌든 얘기한 적 있고 지금 민영배 의원이 이거 지구당 발의한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의 저는 오세훈 시장은 반대. 반응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아 김영배 의원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될까? 근데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구당 하는 게 아니 편법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고 예.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후원금 모으고 네. 정치 신인들 이거 경쟁자들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는 네.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여기 양천갑이잖아요. 여기가 네. 목동 양천갑에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라고 불러요. 만약에 제가 그걸 한다. 네. 그럼 내 돈으로 내가 사무실 내고 내 돈으로 직업 월급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실은 사무실도 안 돼? 사무실도 안 돼. 목동 발전 연구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전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열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정치활동하면서 내 돈으로 이제 직원들 고용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구당이 돼서 제가 뭐 양천갑 지구당 위원장 이렇게 되면 후원금도 공식적으로 모집할 수 있고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요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모든 당협위원장과 모든 지역위원장이 전부 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다 불법이에요. 편법이에요. 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변호사 사무실 아닌 사람은 지역발전연구소 뭐 연구소 이런 이름으로 두 번째는 모든 당선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 사무실을 차리고 있어요. 근데 다 낙선하거나 그 지역에 뭔가를 할 사람은 못 해요. 사무실을 못 해요. 후원금도 못 모아요. 못 모아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오세훈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안이 뭐냐면 네. 투명함이잖아요. 정치 자금의 투명함. 그걸 얼만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느냐의 장치만 있으면 저는 신고하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선관위. 지구당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 했어요. 5억까지 하고 그거 진짜 5억? 투명하게 회계하자. 라고 5억 한다고요? 5억이나. 1년에? 뭐 한 1년에. 뭐 어쨌든 예. 근데 이게 그 지구당이 과거에 엄청난 큰 폐해를 낳았죠. 왜냐하면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기존 세력의 토착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새로 만들면 기회가 되겠지만 한번 차고 앉으면 이게 지역에 이제 토착화가 되면서 지구당 위원장과 그렇죠. 토호들의 결탁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신인들의 진출을 지구당이 막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당을 만들려면 그 이전에 논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분리하니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돈 못 잖아요. 그럼 거기에 불법 자금의 어떤 그런 기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면 정치 자금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공개 안 하거나
다르게 쓴 걸 발견했을 때 가중 처벌도 훨씬 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돼서 논의되지 않으면 이 불합리한 과거의 폐해, 그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없앤 거거든요. 그 폐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논의를 먼저 하고 지구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저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협 사무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구당 개념이에요. 그게 지구당 사무실. 그럼 현역 의원들은 그런 폐해를 그대로 행하고 있고 도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불합리한 거는 바꿔야죠. 김태현 변호사님 출마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금도 못 모금 하고 그러면은 공정한 경쟁이 되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걸 폐지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군요. 아 지구당은 뭐 구태다. 근데 또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대표 시절에 송영길 대표하고 손잡고 지구당 부활하겠다고 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왜 또 이준석을 또 끌어들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도 타짜 오늘 끝이에요. 김타짜, 이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